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아직 6월인데도 화씨 105도, 섭씨로는 40도의 폭염이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와 중서부, 남부를 중심으로 금요일부터 시작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타할 것으로 경보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지는 워싱턴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토요일 110도, 일요일에는 109도, 섭씨로는 43도까지 치솟아 살인 폭염 피해가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일째 지속되고 있는 6월 폭염이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하며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와 중서부, 남부 등 광범위한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국립기상센터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말 폭염의 직격탄을 맞아 극히 위험해지는 거주민들만 해도 1,700만 명에 달하고 1억 명이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의 낮 최고 기온은 금요일은 100도 아래에서 출발했으나 토요일은 화씨 103도, 섭씨 39.5도로 올라가고 특히 일요일에는 105도, 섭씨로는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오니까는 이렇게 너무 뜨거운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더운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덥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긴 해요. 더욱이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올라가는데 토요일에는 화씨 110도, 일요일에는 109도, 섭씨로는 이틀 연속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화씨로 103도부터 125도 사이는 덴저레드 적색 등급으로 분류돼 야외 활동 시 20분을 넘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위험 단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씨로 125도 이상이면 익스트림 덴저, 마론 진보라 등급으로 야외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최고 위험한 단계로 경고됩니다. 이번 주말 살인 폭염이 덮치는 지역에서 거주민 1,670만 명, 전체 인구의 5%나 익스트림 덴저 지역에서 극도로 위험한 가마솥, 살인 폭염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 살고 있는 미국민들은 1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미국서 가장 높은 기온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지역으로 화씨 134도, 섭씨 5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며 요즘도 13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워싱턴 수도권보다 낮겠지만 100도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번 주말 가장 극심한 폭염을 보일 지역은 애리조나 피닉스로 금요일에 이미 113도까지 올라간 데 이어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일 109도를 기록할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밝혔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주말에는 100도를 약간 넘다가 오는 월요일에 125도까지 급등하는 살인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수도인 텔라우시에서는 토요일 106도, 일요일 109도, 월요일 110도, 화요일 113도를 기록할 것으로 국립기상센터는 경고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미국에서는 이번 폭염에서 이른바 히트돔, 즉 열지붕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오랫동안 폭염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재난 많잖아요. 여러 주에서 너무 더워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열에 의해서 쓰러지고 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더 조심해야 되겠고. 미국에서는 매년 폭염에 따른 열사병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1,700여 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어 살인 폭염으로 불리고 있으며 덴저와 익스트림 덴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야외에서 직사광선을 맞고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CDC 등 보건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기후재난으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극심해지자 폭염 시에는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들에도 단전시키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7월 1일부터 92도를 넘는 경우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를 끊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시키고 미 전역의 20여 개 주에 동참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때이른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오랫동안 덮치고 있습니다. 올 봄철 이상기온, 폭염은 35배나 많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기후재난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염시 단전되면 수많은 미국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폭염에 따른 냉방, 전기 수요 폭증으로 발생하는 정전시에는 전기 회사들이 신속 복구에 나서 치명적인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되면 폭염 시 생명을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폭염에 따른 열사병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1,700여 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사망자를 집계하고 있는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한 해 폭염 사망자들은 2020년 1,156명에서 2021년 1,602명으로 늘어났으며 2022년에는 1,722명, 2023년에는 1,78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절기 단전 금지에 주력했던 미국 내 각 주들이 이제는 하절기 폭염 시에도 단전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7월 1일부터 화씨 9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 시에는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들에도 전기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 시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는 폭염 시 단전을 금지시키는 20여 개 주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는 폭염이 이번 주말 절정에 달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어 당사자들이 단전 금지 조치 시행 며칠 전을 대비해야 하거나 전기 회사들의 자발적인 선처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미국 내에선 동절기 단전 금지를 거의 전역에서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폭염 시 단전 금지 조치를 취하는 주들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신 메릴랜드와 같이 전기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지역 정부에 신청하면 전기료를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고 소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가구들은 지원 플랜이나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해 폭염 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기면 생사의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단전당하고 있는 가구 수를 보면 미시건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조지아가 26만 4천 가구, 뉴욕이 21만 6천 가구, 캘리포니아가 21만 4천 가구, 메릴랜드는 12만 8천 가구, 버지니아는 7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의 현황과 실태를 연구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한인 노령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 지난 10년간 6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언어 장벽, 정책 수립에서의 소외와 빈곤으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혜린 기자가 한인 시니어들에 대한 이번 연구조사 결과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내 한인 노령 인구 65세 이상의 증가치는 69%에 달합니다. 미국 평균 증가치 4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 이들의 문제는 육지에 고립된 섬처럼 단절됨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But what we didn't have was concrete data. Korean American seniors was really hidden. 언어의 장벽 때문에 노인학 연구와 정책 수립에서 소외되고 꼭 필요한 건강관리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 65세 이상 시니어의 73%가 영어 능력이 부족하고 39%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재단에서 기부자를 모집해 구제를 하려고 해도 거금을 쾌척할 기부자는 내가 왜 이곳에 돈을 줘야 할지에 대한 판단 방법 중 하나로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날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주디스 임 재단, 사우스폴 재단과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동으로 의뢰한 재미 한인 시니어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해 DC 메트로 인근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집세, 음식,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메트로에서 65세 이상의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아 및 전체 시니어 인구에 비해 더 높은 빈곤율과 낮은 가구 소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자들의 50%가 의료와 이동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리서치와 기자회견으로 워싱턴 DC 한인 시니어 사회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요시되는 자금 지원 및 정책 결정의 중요한 자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동안 KACF는 재미 한인 자선 문화의 확산을 선도하는 재단으로 2002년부터 총 1억 4천 달러를 저소득층 한인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도록 도모하는 프로그램 및 비영리 기관에게 보조금을 수여해왔습니다. 1세대로서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먹거리부터 헬스케어, 그리고 이동수단까지 걱정해야 하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누구 한 명이 해결할 순 없지만 모두가 끝까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재미장애인 체육회가 도전 속에 싹트는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습니다. 2회를 맞은 장애인 체전으로 메릴랜드에서 지난 14, 15일 양일간 열렸는데요. 장애를 극복하며 도전하는 선수들은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회 재미장애인 체육회가 6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메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재미장애인 체육회는 초대 안경호 회장이 초석을 다져 2022년에 제1회 전 미주 장애인 체전을 캔사스시티에서 개최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번에 제2회 전 미주 장애인 체전은 남정길 조직위원장이 메릴랜드로 가져와 메릴랜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12개 지역의 전 미주와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선수단, 보호자, 코치진, 지회 임원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15개 종목에서 겨루며 어려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수들의 스포츠맨 정신이 정정당당한 아름다운 승부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편지와 조현동 대사의 축사, 경기도지사의 영상과 축사, 개그우먼 송은이와 배우 최광희 등의 축하 영상 등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성화는 헬리콥터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후 5개월 후 회복한 참전 용사 등이 릴레이 주자로 참여해 봉송하며 한 선수의 감동의 사연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종합 1등은 달라스가 차지했으며 2등으로는 메릴랜드, 3등 뉴저지가 차지했습니다. 조현동 대사가 직접 심사한 입장상에는 1등 달라스, 2등 아틀란타, 공동 3위 뉴저지 샌프란시스코가 차지했으며 선수 MVP에는 15세 미만 학생부에서 뉴저지 출신 김민재 선수, 버지니아 출신 이모뉴 선수가, 성인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출신 장재민 선수, 캔사스 출신 이단비 선수가 뽑혔습니다. 폐막식에는 타우슨 대학 학생들이 출전 선수들과 함께 K-팝 댄스를 가르쳐주며 다 같이 춤을 추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되는 체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출전 선수들이 더 적극적이 되고 무언가 해보려는 노력 속에 호전되는 분들도 많아 큰 의미가 있는 대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남정길 조직위원장과 50명의 조직위원, 1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날 체전은 남정길 조직위원장과 송재성 대회장이 제3회 개최지인 달라스, 우성철 지회장에게 대회기를 이양하고 다음 체전을 기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다카 드리머들이 미국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 밖에서 H-1B 등 취업 비자를 손쉽게 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리국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와 함께 단행한 다카 드리머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인 4만 명을 포함한 다카 드리머들 170만 명이 획기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카 추방유예 정책 시행 12주년에 맞춰 드리머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리국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50만 명에게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길을 열어준 것과는 별도로 다카 드리머들 170만 명에게도 재입국 금지를 미국에서 미리 면제받은 후에 미국 밖에서 H-1B 등 취업 비자를 신속히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구제 조치를 시행하면 현재 다카 수혜자 53만 명과 유자격자 116만 명을 포함해 17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MPI 이민정책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시행할 새 다카 드리머 지원안에 따르면 드리머들은 앞으로 미국 안에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승인까지 받은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됩니다. 현재는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해도 승인 여부를 마지막 순간 알 수밖에 없고 미국을 떠난 후에 풀어되면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3년 내지 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당하기 때문에 드리머들이 미국을 떠날 수도 없었고 다카 워크퍼밋 이후에 합법 취업 비자로 바꾸지 못하고 영주권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미국서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았음을 미리 확인하고 미국을 떠나 예약된 날짜에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 H-1B 등 취업 비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고 재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합법 취업 비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서비스국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다카 드리머 신속 재입국 금지 면제 절차를 중점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들 따라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고 있는 드리머들은 다카 수혜자 53만 명, 유자격자 116만 명 등 1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인 드리머들은 다카 수혜자 5천 명, 유자격자 3만 2천 명을 포함해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인 드리머들은 출신국가별로는 5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단연 멕시코 출신으로 수혜자 42만 9천 명, 유자격자 74만 4천 명 등 117만 3천 명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엘살바도르 7만 5천 명, 3위 과테말라 5만 4천 명, 4위는 온두라스 4만 1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 시작돼 12주년을 맞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은 내년 6월 말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드리머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래 불안과 추방 공포를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이슈인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상반된 세금 플랜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만료되는 자신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내리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40만 달러 이하는 감세를 연장하는 대신 법인세는 28%로 올리는 일부 증세안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미국민들의 탑 이슈는 역시 경제와 물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듯 트럼프 경제가 바이든 경제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5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전은 물론 후에 선거전에서도 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가계와 사업, 기업체 모두 직격탄을 가할 세금 플랜을 놓고서는 감세와 증세라는 상반된 방향으로 세금 전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내년 말에 만료되는 2017년 자신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며 영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When I win, you are all getting tax cuts and you're getting a brand new Trump economic boom. And that's where we were head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기업 CEO들과의 모임에서 법인세를 현재 21%에서 20%로 더 인하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측은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 예산국이 2017년에 트럼프 감세안을 재연정만 하더라도 10년간 4조 6천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측은 2017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고 추가 감세를 취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세입이 늘어 적자와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감세 조치가 내년 말에 만료되는 데 맞춰 40만 달러 이하 미국민들의 감세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율을 올리는 증세 조치로 2조 달러 이상 세입을 거둬 국가부채 감축과 복지 확대에 나눠 투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We can do to lift the burden on hardworking Americans, and there's more than one way to do that, and that's what bring us to down to everyday cost.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납세자들의 첫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인 스탠다드 디덕션을 근 2배로 올린 뒤에 매년 인상토록 해서 올해 개인 14,600달러, 부부 29,200달러까지 인상된 부분은 지속 시행하겠다고 바이든 측은 밝혔습니다. 대신 바이든 텍스 플랜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트럼프 감세 조치 이전인 35%가 아니라 28%로 인상하고 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15%의 최저세를 물게 하며 최고부유층의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환원하겠다며 10년간 2.2조 달러짜리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안을 내걸고 있습니다. 미 유권자들은 매모드 감세 조치로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부채도 줄이겠다는 트럼프 플랜과 40만 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대신 대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만으로 10년간 2조 달러를 거둬들여 적자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바이든 플랜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고물가에 큰 타격을 받은 도시들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3.3%로 발표됐지만 워싱턴 수도권만 전국 평균과 같게 나왔고 달라스와 호놀룰루는 5% 이상 올라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은 4%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체감 물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역시 대도시들에 사는 거주민들이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보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대도시 물가지수인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3.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미 전역에서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도시들 1위는 미시건 디트로이트로 나타났습니다. 디트로이트는 2달 전에 비해 2.8%나 급등했으나 전년에 비해선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돈 3.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의 대부분은 연율로도 전국 평균 CPI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어 고물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전년보다 5%나 올라 있어 전국 평균 3.3%보다 훨씬 급등해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는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5.2%나 폭등해 있어 고물가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워낙 고물가인데도 전년보다 3.8%나 더 올라 있고 시애틀은 4.4%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에 비해 3.9%를 기록해 전국 평균 3.3%를 웃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물가 인상률도 지난해보다 3.9%를 기록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를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는 전년보다 물가 인상률이 전국 평균과 같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샌디에고의 물가 상승률은 3.2%, 애틀란타는 3.1%, 휴스턴은 2.9%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어 고물가 고통이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탐파 지역은 고물가 고통을 겪어온 23개 대도시 지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2달 전보다 0.1% 소폭 내려 연율로는 가장 적은 1.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도시들의 물가 인상률이 전국 평균을 대부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렌트비 등 주거비, 교통비 등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2~3배 높기 때문에 미국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대도시들로는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도시들에서는 중위 연소득을 10년 이상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욕은 7년, 보스턴은 6.8년,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5년치를 모아야 가능해 매우 힘든 곳으로 꼽혔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10년 이상 중위소득을 모아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5개 도시들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등 56개의 대도시들이 내 집 마련의 길이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꼽힌 5개 대도시들은 산호세, 로스앤젤레스,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로 4개 도시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중위소득으로 연소득을 10년 이상치를 모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곳으로 꼽힌 산호세에선 중위소득으로 연소득을 11.9년치나 모아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로스앤젤레스에선 10.9년치, 3위인 하와이 호놀룰루에선 10.5년치의 연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을 시도할 수 있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4위 샌프란시스코는 연소득 9.7년치, 샌디에고는 9.5년치를 모아야 돼서 5곳의 불가능 지역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이애미는 8.1년치, 뉴욕시는 7년치, 보스턴은 6.8년치, 시애틀은 6.7년치, 덴버 6.5년치, 라스베가스 6.2년치, 올랜도 5.8년치, 피닉스 5.4년치, 미러키 5.2년치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극히 어려운 지역은 미국 내에서 17개 도시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워싱턴 DC와 알링턴,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선 내 집을 마련하려면 중위소득으로 5년치의 연소득을 모아야 가능해 심각하게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보다 사정이 나은 지역들을 보면 휴스턴과 버지니아 비치는 4.4년의 연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와 볼티모어는 4.3년치를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서 비교적 내 집 마련하기 쉬운 대도시들을 보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가 중위소득으로 3.1년치의 연봉만 모으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가장 상황이 나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어 뉴욕주 로체스터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는 3.4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는 각 3.5년치를 모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뉴욕주 버팔로, 미시건 디트로이트, 오클라호마 시티 등은 3.6년치를 모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이오 시내시티는 3.7년, 시카고와 필라델피아는 각 4.2년치의 연소득을 모으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어 대도시들 중에서는 비교적 상황이 좋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의 30% 이상을 과도하게 주거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가 1,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값을 비롯한 물가나 생활비가 비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등에서는 이 하우스 푸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도 무리하게 내 집을 마련했다가 번 돈의 대부분을 집값 경비에 쏟아붓고 생활고를 겪는 하우스 푸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 집 소유자들 중에 월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1,830만 명으로 전체에서 22%나 차지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우스 푸어 중에 40% 정도는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쏟아부어야 하는 심각한 하우스 푸어들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거비는 주택모기지 월 상환금,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빌, 각종 내 집 유지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과 주거유지비, 생활비 등 모든 물가와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하우스 푸어와 심각한 하우스 푸어 사태가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위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220만 명으로 전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100만 명은 월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에 쏟아붓고 있는 심각한 하우스 푸어로 나타났습니다. 2위 하와이는 하우스 푸어 8만 8천 명, 심각한 하우스 푸어 3만 9천 명으로 분류됐습니다. 3위 뉴욕의 경우 110만 명이 하우스 푸어로 전체에서 27%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55만 명은 심각한 하우스 푸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위 뉴저지는 하우스 푸어들이 61만 명, 심각한 하우스 푸어 26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 매사추세츠는 하우스 푸어 45만 명, 심각한 하우스 푸어 2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 7위 플로리다로 하우스 푸어 150만 명, 심각한 하우스 푸어 69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19위 메릴랜드는 하우스 푸어들이 35만 4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 푸어들은 15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7위 버지니아는 하우스 푸어들이 4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 푸어들은 18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위 조지아는 하우스 푸어들이 51만 명으로 전체에서 19%를 점유하고 있고 심각한 하우스 푸어들은 22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X세대들의 절반이나 은퇴 준비가 부족해 은퇴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X세대임에도 은퇴 저축액이 중위 15만 달러, 평균 4만 달러에 불과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X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로 분류되는 X세대의 가장 나이 많은 65년생들이 59세 반이 되면서 벌금 없이도 은퇴 저축을 꺼내 쓸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X세대는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전통 은퇴연금에서 직장 은퇴 저축인 401k로 대거 전환하면서 새 은퇴 저축에 가입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능까지 가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X세대의 근 절반인 48%나 은퇴 저축을 비롯한 준비가 부족해 은퇴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X세대가 401k의 첫 세대라고는 하지만 가장 많이 몰려있는 은퇴 저축액은 15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0세의 은퇴에서 20년 이상 살아가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필요한 150만 달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X세대의 민간 투자사를 통한 평균 은퇴 저축액은 중위보다 훨씬 적은 4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X세대의 40%는 은퇴 저축을 단 한 푼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X세대들의 48%나 은퇴 저축 등 준비 부족으로 현재 은퇴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X세대의 10명 중 4명은 은퇴하지 않거나 은퇴 후에 다른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해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할 수 없게 될지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회사에서 감원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자의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으로 X세대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X세대들은 80년대 미국의 제도에서 전통적인 은퇴연금 대신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개인 은퇴 저축인 IRA 등이 도입되면서 고용주들이 대거 이전한 덕분에 처음으로 직장 은퇴 저축에 가입해 저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01k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상당수에 달했고 직원들은 봉급에서 얼마나 은퇴 저축으로 떼어내야 할지, 주식이나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언제부터 어떻게 인출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하는 접근 방식이어서 X세대들의 이용률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X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로부터는 팍팍한 삶에 어린 시절 방과 후 보육시설에 남겨져 외롭게 자란 데다 자녀들로부터는 은퇴 후 노후 생활에 대한 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세대에 끼어 가장 힘겨운 은퇴 시기를 맞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